피투성이가 된 지연, 인질로 잡힌 채 몸부리친다. 무릎 꿇어라, 장철호. 범인의 잔인한 목소리. 전설의 이름을 가진 노숙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눈빛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발끝에서 튕겨오른 칼날, 반전의 서막이 열렸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밤 10시 30분을 훌쩍 넘긴 시각에도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48세 형사 박지연이 오늘 마지막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목과 어깨를 좌우로 돌렸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느라 온몸이 뻐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단조로운 소리만이 텅 빈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의 책상 왼쪽에는 지난 20년간 받아온 표창장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색이 바래 노랗게 변한 단체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1998년 강력범죄 전담수사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이던 지연은 팀에서 가장 어린 막내였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었죠. 사진 속 지연의 눈빛은 정의감으로 가득했고 세상의 모든 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3일 밤을 새워가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아무리 위험한 현장이라도 주저없이 뛰어들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강력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죠. 선배 형사들은 그런 지연을 보며 저애는 정말 타고난 형사야. 앞으로가 기대되는군이라며 아꼈습니다. 당시 지연이 속해 있던 전담수사팀은 서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 강력 사건들을 연달아 해결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팀장이었던 최민호 경감을 중심으로 뭉친 6명의 형사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수사 기법과 체포 실적은 다른 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죠. 지연은 그 팀의 막내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녔고 선배들도 그런 지연의 노력과 열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99년 겨울에 해결했던 연쇄살인 사건이었어요. 3개월 동안 서울 강남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을 수사팀이 마침내 해결했을 때 지연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보람찬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용의자를 체포하는 순간 피해자 가족들이 흘린 안도의 눈물을 보며 지연은 평생 형사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절도 사건들, 뻔한 결말이 예상되는 가정폭력 신고들, 체포해도 금세 풀려나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상습범들을 보며 지연의 마음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주로 경미한 사건들만 배당받게 되었고 예전 같은 중대한 강력 사건은 젊고 체력 좋은 후배들에게 넘어갔죠. 젊은 후배들이 열정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때 지연은 이미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상은 10중 8구 맞아떨어졌습니다. 범인을 잡아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거나 기껏 잡아서 재판에 넘겨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언젠가부터 지연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선배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30대 초반의 후배 형사가 정중하게 퇴근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요즘 후배들을 보면 과거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의 열정 넘치는 눈빛이 부럽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신처럼 지쳐갈 거라는 생각에 안쓰럽기도 했죠.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벽에 걸린 둥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25분. 이제야 진짜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집에 가서 간단히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혼자 사는 지연의 냉장고에는 늘 별로 들어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연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나름의 특별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횟집에서 회 한 접시를 포장해 가는 것이었어요. 그날 가장 신선한 광어회나 우럭회, 때로는 연어회 한 접시에 소주 한 병, 그것만 있으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지연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소소한 행복이자 위로였죠. 책상 서랍에서 가방을 꺼내며 지연은 다시 한번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이 지금의 자신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해해 줄까요? 지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니 11월 말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평소보다 한적한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외롭게 밝히고 있었어요. 몇 대 안 되는 자동차들이 지나갈 뿐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죠.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니 막차 시간이 임박했다는 안내방송이 플랫폼에 울려 퍼졌어요. 곧 막차가 들어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선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대 플랫폼에는 몇 명 안 되는 막차 승객들이 성글게 서 있었고 플랫폼 한쪽 구석에는 노숙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20년 넘는 형사 생활을 통해 이런 광경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는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일 뿐이었죠. 그들 중 일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연은 직업상 그들의 사연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풍경의 일부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숙자들과는 조금 떨어진 곳, 플랫폼 끝쪽 낡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가 지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였어요. 낡고 여기저기해져서 솜이 비어나온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등과 어깨는 여전히 꼿꼿했고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는 다른 노숙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죠. 다른 노숙자들이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추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과 달리 그 남자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오랜 형사 본능이 잠깐 꿈틀거렸어요. 뭔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절어버린 몸과 마음은 그 희미한 직감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막차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플랫폼에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 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막차 지하철에 몸을 맡긴 지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텅 빈 차량에는 몇 명 안 되는 승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어깨에 맨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곤한 몸을 시트에 기댔죠.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방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고요한 차량 안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순찰차, 강력사건 발생. 용의자 김태호, 30대 남성, 키 175cm, 검은색 후드티 착용. 현재 지하철 2호선 방향으로 도주 중. 흉기 소지 상태로 추정되니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김태호, 30대 남성. 지연의 졸음이 순간 깨어났습니다. 김태호라는 이름이 매우 익숙했어요. 최근 몇 달간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연쇄강도 사건의 주요 용의자였죠. 편의점과 작은 상점들을 노리는 수법으로 이미 6차례나 범행을 저질렀고 3번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번번이 도주에 온 교활하고 위험한 범인이었습니다. 지연도 한때 그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서 김태호의 인상착의와 행동 패턴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2호선이라고 했나? 설마 이 열차에. 지연이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지하철이 다음 역에 정차했습니다. 승강장에서 플랫폼 쪽을 바라보니 한 명의 남자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량 안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후드로 가린 채 뒤를 계속 돌아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죠. 지연의 시선이 그의 오른손에 고정되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손에는 핏자국인 듯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고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키와 체격 그리고 옷차림까지 무전으로 들었던 용의자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태호, 틀림없어. 지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닌 데다가 완전히 혼자였죠. 게다가 막차 시간이라 지원을 요청해도 다른 순찰차들이 이 지하철 노선까지 오기에는 최소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았습니다. 김태호는 아직 지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중에 막차를 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어 몰래 사진을 찍으려 했어요.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휴대폰 카메라의 플래시가 실수로 켜지면서 순간적으로 밝은 빛이 번쩍했습니다. 김태호가 그 빛을 보고 즉시 고개를 돌렸어요. 야, 뭘 찍어? 너 뭐 하는 거야? 김태호의 목소리가 차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안 되는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중년 부부와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전부였죠. 지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집에 문자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나를 찍었잖아. 김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지연의 말투와 태도에서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간에 정장을 입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수상했고 무엇보다 지연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경찰 특유의 날카로움을 감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너 경찰이지? 분명히 경찰이야. 김태호가 점점 흥분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른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김태호는 이미 완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동안 경찰에 쫓기며 도망 다닌 경험으로 경찰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던 거죠. 지연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말투,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관찰하는 예리한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너 분명 형사야. 김태호가 갑자기 후드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과도였어요. 칼날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다른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칸으로 후퇴했습니다. 순식간에 지하철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든 승객분들은 뒷칸으로 피해주세요. 빨리.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지연의 외침에 승객들은 서둘러 뒤쪽으로 피했지만 좁은 지하철 안에서는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과도를 들고 지연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 같은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쫓아와? 왜 날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야? 나도 살고 싶다고. 김태호가 반쯤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그동안의 수사 경험으로 이런 극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김태호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린 상태였고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호 씨,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연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김태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닥쳐.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알아? 김태호가 과도를 휘두르며 지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지연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면서 김태호의 팔목을 잡으려 했지만 좁은 지하철 안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어요. 게다가 김태호는 생각보다 민첩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 특유의 무모한 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하철이 급정거했어요. 다음 역에 도착한 것이었죠. 김태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지연도 벽에 부딪히며 어깨를 다쳤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태호는 마지막으로 지연을 향해 과도를 던지고는 플랫폼으로 뛰어내렸어요. 과도가 지연의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 차량 벽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연의 정장 재킷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었어요. 지연은 아픔을 참으며 김태호를 뒤따라 플랫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뛰어내린 지연은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손으로 눌러가며 김태호를 찾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간에 지하철역은 완전히 적막했어요. 역무원은 이미 퇴근했고 CCTV는 며칠 전부터 고장난 상태였죠.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거리며 플랫폼을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지? 지연이 플랫폼 끝까지 걸어가며 김태호의 행방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김태호가 계단 뒤편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칼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가방에서 꺼낸 것 같았죠.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지? 여기서 끝장내자. 김태호의 목소리가 텅 빈 플랫폼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연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지하철 구간이라 전파가 잘 닿지 않았어요. 설령 지원이 온다 해도 최소 15분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흉기를 든 범인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죠. 김태호가 칼을 휘두르며 지연을 향해 달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플랫폼 끝 벤치에 앉아있던 그 백발 노숙자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죠. 여기선 내가 주인이다. 노숙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김태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김태호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노숙자 때문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야, 늙은이? 비켜. 나는 지금 바빠. 김태호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노숙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죠. 그 순간 김태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습니다. 노숙자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던 거예요. 지연도 그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노숙자의 움직임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등과 어깨가 꼿꼿했고 발걸음에는 군인이나 무술인 특유의 절도가 있었죠. 20년간 온갖 사람들을 봐온 지연의 경험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저씨,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지연이 노숙자에게 소리쳤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김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노숙자를 밀쳐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노숙자가 김태호의 손목을 번개같이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김태호가 아픔에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해서 마치 수십 년간 연마한 무술 고수 같았죠. 아, 뭐야, 이 노인이. 김태호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를 다시 자세히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설마, 당신, 장철호? 김태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장철호, 90년대 조직폭력배 대토벌 작전의 전설적인 이름이었죠. 당시 강력계에서 일하던 지연도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장철호는 1990년대 후반 서울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대규모 조직폭력배들을 혼자 힘으로 소탕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단독으로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을 제압했다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 언론에서는 그를 혼자서 전쟁을 치른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마친 후 장철호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정부에서는 그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려 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후 20년 넘게 그의 행방은 완전히 미스터리였어요. 장철호 씨 맞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숙자, 아니 장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와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죽었다. 장철호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배어 있었어요. 지연은 그 순간 이 남자가 지난 20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여전히 장철호의 정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방금 전 자신의 손목을 제압당한 경험으로 인해 함부로 덤비지는 못하고 있었죠. 거짓말이야. 장철호는 20년 전에 죽었다고 들었어. 당신은 그냥 늙은 노숙자일 뿐이야. 김태호가 다시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장철호는 김태호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어진 칼을 발로 차서 플랫폼 끝으로 밀어내었죠. 여기는 내 자리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다. 장철호의 말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왜 이 지하철역에 있는지, 왜 이곳을 지키고 있는지를 말이죠. 아마도 이곳이 그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자신만의 영역이었을 거예요. 김태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장철호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향해 칼끝을 겨누었어요. 좋아. 늙은이가 누구든 상관없어. 나는 저 형사부터 처리하고 가겠어. 긴장감이 플랫폼 전체를 감쌌습니다. 지연과 장철호, 그리고 김태호,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삼각구도가 형성되었어요. 긴장감이 감도는 플랫폼에서 김태호가 다시 칼을 꺼내들자 장철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어깨에 상처가 아팠지만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설로만 들었던 장철호를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김태호, 진정해.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김태호의 눈에는 이미 광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김태호가 뜻밖의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이 정말 장철호라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김태호의 목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장철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장철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상두, 90년대 후반 강서파 조직의 두목이었던 김상두 말이야. 김태호가 울분을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지연은 그 이름을 듣고 기억을 되살려 봤어요. 김상두, 확실히 당시 강력계 수사 파일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죠. 90년대 후반 조직폭력배 대토벌 작전에서 체포된 주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장철호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천천히 김태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상두의 아들이라고? 그래, 나는 김태호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감옥으로 보냈고 거기서 아버지는 자살했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든 걸 잃었다고.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원한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의 범죄가 단순한 생계형이 아니라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거죠. 장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갔어요. 지연은 형사로서의 경험으로 장철호가 지금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상두는 자살한 게 아니다. 장철호의 말에 김태호가 움찔했어요. 지연도 놀란 표정을 지었죠. 장철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감옥에서 독살당했다. 내부 배신자에 의해서 말이다. 거짓말이야. 아버지는 자살했다고 경찰에서 그랬어. 김태호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어요. 장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시 수사는 조작되었다. 김상두를 죽인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어. 지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사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어졌죠. 그럼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인 거야? 누가? 김태호가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장철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너의 어머니다. 플랫폼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연도 이 충격적인 진실에 말을 잃었죠.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왜?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철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설명했어요. 너의 어머니는 당시 경찰과 내통하고 있었다. 조직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대가로 거액을 받았지. 하지만 김상두가 그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어. 지연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조직 폭력배 소탕 작전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내막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0년대 후반의 그 대규모 작전 뒤에는 이런 가족 간의 배신과 비극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직접 김태호가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장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 면회 때 독이 든 음식을 가져갔다. 김상두는 아내를 믿고 그것을 먹었고 그날 밤 죽었어. 경찰은 그것을 자살로 조작했지. 김태호가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지연은 그런 김태호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잘못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야?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장철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연민의 빛이 스쳤습니다. 너는 피해자였다. 나도 그 사실을 안 것은 나중의 일이었어.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장철호 씨는 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장철호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나? 조직폭력배를 소탕한 영웅이 조직원의 편을 든다고? 게다가 그 여자는 이미 해외로 도망간 후였어. 김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 대신 혼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어? 모른다. 20년 전에 사라졌으니까. 장철호의 대답에 김태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하철이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미 막차 시간은 지났는데 말이죠. 세 사람 모두 그 소리를 듣고 플랫폼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세 사람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막차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이상했어요. 열차 문이 열리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왔습니다. 총 5명이었죠. 지연은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김태호, 여기 있었구나.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었고 왼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죠. 김태호가 그들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왜 여기까지?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김태호가 어떤 조직과 연관되어 있고 그들이 김태호를 찾아온 것 같았죠. 왜 여기까지라고? 내가 우리 돈 가지고 튀려고 했잖아. 5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야. 형님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은 이제야 김태호의 연쇄강도 사건이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조직의 돈을 횡령하고 도주한 것이었죠. 형님, 저는 그냥 김태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의 부하들이 김태호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여전히 전파가 잘 닿지 않았어요. 그가 장철호에게 소리쳤지만 장철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죠.
그 모습을 본 그의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 노인 뭔가 이상해요. 일반인 같지 않아요.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노숙자잖아. 그가 장철호를 밀쳐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장철호가 번개같이 그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어요. 그가 비명을 지르며 야구 방망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뭐야, 이 힘은. 그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어요. 지연은 또다시 장철호의 놀라운 실력을 목격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실력은 여전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부하들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장철호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주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여기는 내 영역이다. 물러가라. 장철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흘렀습니다. 그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장철호를 노려봤어요. 감히 우리를 무시해?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각자 흉기를 꺼내들기 시작했어요. 쇠파이프, 단검, 심지어 도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죠. 지연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설령 김태호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런 폭력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만하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지연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그와 부하들이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 혼자 온 경찰이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지원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연이 허세를 부렸지만 그는 속지 않았어요. 그는 지연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시간에 지원 부대가 올 리 없어. 게다가 전파도 안 터지는 지하에서 말이야. 그의 말이 맞았어요. 지연은 실제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무전기도 작동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신호가 약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장철호가 움직였습니다. 부하들이 지연을 위협하려는 순간 장철호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이 여자도 내가 보호한다. 장철호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지연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왜 장철호가 자신을 보호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왜 경찰을 보호해? 당신은 범죄자 아니야? 두목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장철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내가 규칙이다. 두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던 거죠. 좋아. 그렇다면 힘으로 해결하자. 두목이 신호를 보내자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5명이 동시에 장철호를 향해 무기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장철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장철호가 움직였어요.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우아하면서도 정확한 동작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다른 부하의 다리를 쳤고 두 번째 부하의 팔을 비틀어 단검을 떨어뜨렸어요.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이 30대 장정 5명을 상대로 우세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철호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동작도 처음보다 느려졌습니다. 부하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장철호가 실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부하의 도끼를 피하다가 균형을 잃었고 그 순간 두목이 야구방망이로 장철호의 팔을 내려쳤어요. 으악! 장철호가 처음으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왼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장철호가 부상을 입자 지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로서의 본능과 정의감이 되살아났어요. 지연이 두목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지만 상대는 젊고 무기까지 들고 있었죠. 이 여자가 감히 쇠파이프를 든 부하가 지연을 향해 휘둘렀지만 지연은 재빠르게 몸을 숙여 피했어요. 그리고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부하가 달려들었고 지연은 머리에 타격을 받고 비틀거렸어요. 박 형사, 장철호가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으며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두목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철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제 끝이야, 늙은이. 두목이 야구 방망이를 크게 휘둘렀습니다. 장철호는 부상당한 왼팔로는 제대로 막을 수 없었어요. 방망이가 장철호의 어깨를 강타했고 장철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철호 씨, 지연이 소리쳤지만 자신도 두 명의 부하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어깨의 기존 상처도 더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두목이 무릎 꿇은 장철호 앞에 섰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 비웃음을 지었어요. 전설의 장철호라고? 이제 보니까 그냥 늙고 병든 노인이잖아. 두목이 야구 방망이를 장철호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김태호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그만해. 김태호가 두목의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두목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를 막아? 두목님, 이 사람은 제가 죽일 거예요. 제 손으로 직접요. 김태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지연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장철호에게 보호받고 있던 김태호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지 말이죠. 내가? 왜? 두목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김태호는 장철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20년간 기다려온 복수입니다. 지연은 김태호가 아직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철호가 말해준 진실, 즉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장철호가 고개를 들어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나? 진실? 당신이 말하는 게 진실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헛소리 말이야?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목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는 김태호의 개인적인 복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김태호. 내가 직접 처리해라. 대신 우리 돈은 돌려줘야 한다. 네, 두목님. 돈은 돌려드릴게요. 김태호가 두목에게서 야구 방망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철호 앞에 섰어요. 장철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김태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김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태호도 결국은 피해자였으니까요. 김태호, 잘 들어. 장철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의 아버지 김상두는 좋은 사람이었다. 조직에 있었지만
부하들을 챙겼고 무고한 시민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어. 김태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너의 어머니는 달랐다. 돈에 눈이 멀어 경찰과 내통했고 결국 남편까지 배신했어.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김태호가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장철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지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김태호, 진실을 외면하지 마. 당신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살아있다면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김태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은 후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다고. 장철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거짓이다. 너의 어머니는 가짜 죽음을 연출했어. 새로운 신분으로 해외에서 살고 있을 거야. 거짓말이야. 김태호가 절규하며 야구 방망이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장철호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김태호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김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목이 답답해하며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끝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하철역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두목과 부하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목님, 경찰이 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전파가 안 터진다고 했잖아. 두목이 지연을 노려봤지만 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목이 재빨리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철수한다. 김태호, 너도 같이 와. 하지만 김태호는 여전히 장철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두목과 부하들이 서둘러 도망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호는 여전히 장철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야구 방망이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김태호, 빨리 와. 경찰이 올라오고 있어. 두목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김태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복수심과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가라. 장철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태호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도망가라. 너는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장철호의 말에 김태호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복수의 대상이 자신을 살려주려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연이 부상당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 장철호 씨 말이 맞아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당신 어머니를 찾아보세요. 살아있다면 직접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죽었다고요. 김태호가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장철호의 말이 마음 한편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던 거죠. 김태호? 두목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김태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목은 부하들과 함께 반대편 출구로 사라졌어요. 김태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들은 아직 플랫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상하네요. 벌써 도착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건 현장으로 향하는 경찰차였던 것 같았어요. 세 사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김태호가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장철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나요? 김태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장철호는 침묵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호 씨, 어머니 장례식 때 시신을 직접 확인했나요? 김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화장을 했다고 해서 유골만. 그럼 정말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지 확실하지 않네요. 지연의 말에 김태호가 충격을 받았어요. 20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모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장철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왼팔에서는 아직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픔을 참고 있었어요. 김태호, 너에게 한 가지 알려줄 것이 있다. 장철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간직해온 것 같았어요. 이것은 너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에게 맡긴 편지다. 김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당신에게? 김상두는 아내의 배신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편지를 썼어. 장철호가 봉투를 김태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김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읽어봐라.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김태호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궁금해서 곁에서 지켜봤어요. 편지를 읽어가던 김태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편지는 김상두의 친필이었고 내용도 구체적이었어요. 아내의 배신, 경찰과의 내통,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마지막 부분을 읽어봐. 장철호가 말했습니다. 김태호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태호야, 아빠가 죽더라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어머니도 피해자다. 진짜 악한 것은 돈이다. 아빠를 대신해 장철호를 믿어라. 그는 좋은 사람이다. 김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김태호가 편지를 부여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도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장철호가 김태호 곁에 앉았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다. 너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 그럼 제가 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복수라고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김태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걸으면 됩니다. 올바른 길? 제가 저지른 죄는 어떻게 해요? 김태호가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그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생각하니 괴로웠죠. 장철호가 김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진정한 속죄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거야. 김태호가 고개를 들어 장철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속은 거다. 진짜 원수는 따로 있어. 장철호의 말에 김태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진짜 원수요? 너의 어머니를 조종한 배우가 있다. 그들이 진짜 악한 존재들이야. 지연도 관심을 보였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철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김태호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장철호 씨, 저는 자수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김태호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그럴 거예요? 네.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그것일 거예요. 장철호가 김태호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표정 변화였어요. 김태호가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하자 지연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사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그의 아픔이 이해되었어요. 장철호도 김태호의 결심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씨, 정말 확실한 거죠? 지연이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김태호가 지연에게 다가가서 두 손을 내밀었어요. 수갑을 채워달라는 의미였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김태호, 당신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괜찮습니다. 김태호가 지연의 말을 막았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요. 20년간 숨겨왔던 고통도 제가 저지른 죄도 모두요. 지연이 김태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태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장철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왼팔의 상처 때문에 걸음이 불편해 보였지만 그는 아픔을 참고 있었어요. 김태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태호가 장철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한이 없었어요. 대신 깊은 후회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장철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장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김태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이 무전기를 켜려고 했는데 아직도 전파가 잘 안 터졌어요. 그래서 김태호와 함께 지상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장철호 씨도 같이 가시죠.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으셔야 해요. 지연이 제안했지만 장철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 남겠다. 왜요? 상처가 심한데. 이곳이 내 자리다. 여기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장철호가 플랫폼 구석의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낡은 가방과 몇 가지 소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이 장철호에게는 집이자 피난처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상처는 치료받으셔야.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서도 잘 버텨왔어. 장철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형사로서 훌륭했어. 지연이 장철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전설적인 인물에게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형사로서 큰 영광이었죠. 장철호 씨야말로 정말 대단하셨어요. 20년 전 그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군요. 장철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야. 이제는 그냥 늙은 노인일 뿐이야. 김태호가 장철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철호 씨, 저는 감옥에서 나오면 꼭 어머니를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이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라.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장철호의 따뜻한 말에 김태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지연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도착한 지연은 즉시 지원을 요청했어요. 곧 순찰차들이 도착했고 김태호는 정식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형사들이 김태호를 데려가는 동안 지연은 다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장철호는 여전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를 간단히 치료한 것 같았지만 아직 피가 완전히 멈추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 병원에 가지 않으실 거예요? 지연이 다시 한번 권했지만 장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다. 대신 이것을 가져가라. 장철호가 지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김태호에게 줬던 것과 비슷한 봉투였죠. 이게 뭐예요? 김상두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다. 언젠가 도움이 될 거야. 지연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김태호 어머니가 살아있을까요? 아마도. 하지만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장철호가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거든. 지연이 장철호 옆에 앉았습니다. 장철호 씨는 왜 여기서 이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훈장도 주려고 했다면서요. 장철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훈장이나 명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런 곳에서 이곳이 편해.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 지연은 장철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너무 큰 명성이나 기대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지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장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 좋은 형사가 되어라. 지연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장철호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노량진 시장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그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장철호가 앉아있던 벤치는 비어 있었어요. 지연이 국밥을 벤치 위에 놓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장철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디로 가신 걸까? 지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벤치 위에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웠다. 좋은 형사가 되어라. 마이너스 장철호. 지연이 쪽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국밥이 식기 전에 누군가 와서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차가 떠난 플랫폼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